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연관된 삶의 현장 속에서 시사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 이슈를 선정해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문제인지 탐구해보는 시사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탐구의 주제는 사립유치원 그 해법은입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치원 문제는 고3 수험생 문제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유치원 모집과 발표가 한참 이뤄지고 있는 요즘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과연 자녀를 유치원에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얼마 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무산됐습니다. 여론은 한 80% 정도가 이것에 찬성이었는데 말이죠. 박창현 박사님, 이 법안이 왜 무산됐는지 간략하게, 앞으로 유치원 3법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건지 되살릴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 유치원 3법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네. 원래 올해 정기 국회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정치권에서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학교 급식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또 그 지금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런 방안을 안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들 엄청나게 실망을 한 상태이고 네. 유치원의 다른 공공성 강화 방안에 어떤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임시국회를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네, 그 말씀은 네. 결국 이제 국회라는 게 네.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네. 대의 정치를 하는 건데 예. 80% 정도가 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떻게든지 답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답을 내지 않고 무산시킨 거죠. 네. 네, 그 정치하는 엄마들 그 조성실 대표님 먼저 그 생소하기도 하고 정치하는 엄마들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7년도 4월에 처음 전국 각지에 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시작된 단체고요. 네네.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과 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의 삶의 모순을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해결할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담보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말씀하신 게 그 약자로 하마들이라고 그러셨는가요? 네, 정치하는 맞습니다. 엄마들, 네. 하마들. 근데 이게 이 유치원 문제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조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조직이 생겨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 2월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국무조정실 산하의 범부패 척결 추진단에서 네. 진행을 했던 이제 관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전국에 네.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히 기업형으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95개소를 네네. 특정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91개소가 감사에 적발이 되었고 그 내용이 뭐 평균 횡령비 뭐 액으로 치자고 하면 네. 유치원은 뭐 평균 원당 한 3억 정도,
그리고 어린이집은 한 8천만 원 정도 사실상 유용한 결과들이 감사 보고서에 네. 이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유형은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뭐 벤츠를 리스한다든지 자녀의 연기학원비를 뭐 납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성인용품을 뭐 구매한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유형들이 이제 적나라히 기재된 보고서였는데 저희가 학부모 당사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된 의문이 내가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는 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정보공개 청구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여러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무조정실과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개인의 혹은 법인의 사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혹은 뭐 소송 중인 경우도 있고 이게 특정 감사에 해당한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관련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던 중에 MBC가 이 사실을 알고 네. 단독 보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 의원실에 이렇게 협업을 이제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거절을 당하고 박용진 의원실에서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당연히 공개해 줘야 되고 할 문제인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냥 반영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한 제가 보니까 이건 개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세상이 정말 엄마들께서. 바뀌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시대 정신 자체가 네. 어떤 공공성의 시대라는 생각이 정말 저는 딱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라는 이 시스템, 그다음에 그 보육과 뭐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공공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공공성이 떨어진다. 예, 증거. 뭐 오랫동안 이런 관행적으로 있었던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소위 적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사실 정부 정책으로도 제대로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누리과정비가 지원이 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금 유치원마다 거의 한 45%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원되는데 하나도 이렇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다들 좀 어이가 없는 상태 이게 아닌가. 뭐 이게 개인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어떤 개인의 뭐 법인식의 부족이라든지 네. 뭐 인성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사인이 많은 어떤 정체성의 문제점들이라든지 네. 기본적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의 시스템의 어떤 허점들이 다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 자연스럽게 이렇게 박용진 3법 갖고 이 쟁점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 풀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라는 이름 하에 3법을 이렇게 제안한 거 아니겠어요? 3법 어떤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그 핵심 쟁점상 핵심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유아학교법하고 사립학교법하고 학교급식법을 이제 개정하겠다는 유아교육법, 겁니다. 네네. 유아교육법,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이제 학교급식법인데요. 네, 이 순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이제 뭐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이제 회계 시스템 자체를 이제 에듀파인을 좀 도입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에듀파인이라는 말을 직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회계 처리를 이렇게 국가가 운영하는 회계 시스템 상에서 전자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들. 네, 그동안의 에듀파인 시스템은 이제 국공립 유치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립 유치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길래 이제 필요한 거죠? 어떻게 했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립 유치원은 이제 국공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국공립 유치원들은 이제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를 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사립 학교나 마찬가지죠. 공립이죠. 네,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돈들을 다 투명하게 이제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고 초중등과 같은 이제 사립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듀파인을 모두 쓰고 있고 네. 사립 유치원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립 사인 유치원들이 특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그 돈이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지출 증빙을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겠네요. 어떻게 네. 무슨 그러니까 영수증을 뭐 가라로 만들건 어찌 됐건 어떤 모든 그 10원 하나도 다 정부가 그걸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지금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2017년도에 저희 연구소에서 유아교육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물론 그 답변 자체도 다 정확한 답변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그 대부분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어떻게 지금 회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냐면은 한 6, 7% 정도가 이제 수기로 원장님이 직접 하시고 손으로 쓰시고 예, 또 한 45% 정도는 이제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한 48% 정도는 이제 회계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회계사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다 영수증만 맞춰주는 거지 실제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출 증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돈이 정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또 감사 인력도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그 많은 유치원들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유치원을 들여다볼 수 있고 돈을 투명하게 쓸 수 있는 특히 보조금이 들어온 시대 이후에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는 법이 들어있는 거고요. 또 이제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이제 또 보니까 그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자랑 원장이 겸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립자 원장이. 왜냐하면 이제 규모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징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설립자 이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뭐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 설립자나 경영자가 원장을 징계해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셀프 징계를 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나를 징계해야 되는. 네, 그러면은 거네요. 셀프 징계를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으니 그걸 분리하자고 한 겁니다.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하는 엄마들도 봤을 때 특히 급식 부정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박 하나로 가지고 애들을 뭐 100명을 먹인다든지, 기적이라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이들한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원장님이 적절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을 학교급식법에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된 영양사를 두고 그리고 제대로 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네. 먹거리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정말 최소한의 부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 하나도 제대로 지금 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3법 핵심 내용을 이제 쫙 네네. 박사님이 쫙 얘기해 주셨어요. 예, 예. 엄마 대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키워드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요. 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된다는 네. 건데 네. 그거의 함의는 지금 뭐 일례로 부산 일대 지역에서 가족이 6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118억 정도의 비자금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서 관련해서 이제 뭐 소송까지 진행 중인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말 누가 봐도 국민의 법 감정은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2조 가까운 비용을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네. 유아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정말 속속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을 해도 형사상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네. 말인즉슨 들키면 바보가 되는 거고 안 들키면 땡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악질적인 횡령 혐의가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도록 하고 형사상 책임이라는 것은 뭐 필요하다면 징역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에 비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왜 누리과정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꿔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냐면 네네. 지원금은 이제 3자 간의 그러니까 관계인 거예요.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점을 네네. 쉽게 설명해 네, 쉽게 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네. 3자 간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네. 정부가 돈을 학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가 그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 카드를 네. 그냥 명의만 사실 쓰는 거죠. 대포통장처럼. 그래서 유치원에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사실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상 국가에서 직접 목적을 정해서 준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지원금이라는 네네.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박용진 3법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은 이거를 보조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보조금은 정부에서 유치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목적을 다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여기에 쓰도록, 저 비용은 저기에 쓰도록.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게 썼을 때 네. 명확하게 이게 국고 지원금을 정말 국고를 횡령했다라는 그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를 너무나 악질적으로 정말 악용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골자가 바로 형사상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립유치원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립유치원 개인 사업자 아니냐.
이 부분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특히 4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주장하시는 바가 이제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았던 유아교육의 역할을 공공적 역할을 우리가 대리해 왔다. 네, 그렇죠. 굉장히 자선 사업을 해오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요. 업계에서 이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붙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현재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은 면세 대상입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요. 네. 면세되고 취득세나 재산세가 85% 면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도 원장님 개인이나 운영자, 그러니까 그 설립자가 내는 게 아니고 교비 회계에서 15% 납부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세도 면제되고 있고요. 딱 정말 그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거는 원장 개인 급여에만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연 2조 가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5% 가까운 돈을 사실은 국고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긴 하지만 네. 나머지 부분은 다 세금을 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고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부분은 너무 주장이 앞뒤가 안 대표님 맞다고 말씀 볼 수 들어오면 있습니다. 이미 공공의 영역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으로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 주장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부가 오히려 이게 사유재산이니까 시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유총은 주장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유재산은 맞죠. 자기 개인하고 토지, 건물 이렇게 자기 개인 소유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은 아까 말씀하신 세제 혜택도 받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사립 유치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우리 아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75%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인가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관이 인가를 해준 거예요. 관인인 거예요. 네. 그럼 어떠한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제 혜택을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실 수 있고 뭐 운영이 어렵다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 모순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 사용료라 하면 내가 내 개인 건물을 너희들이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 비용을 내라는 건데 아이들이 학교를 이용했는데 학교 이용했다고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고 교육부나 지금 정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봤을 때 그럼 사유재산이니까 자발적 폐원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광화문에서 한 3, 4천 명 모여가지고 네. 인가증을 찍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10월 25일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향후에 집단 대응 하지 않겠다라고 원포를 놓았었는데 사실상 집단 대응을 하신 거고요. 이 인가증을 찍는 퍼포먼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유아교육 수혜를 입는 아이들 중에 75% 가까이를 사립유치원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강행을 하면 우리가 폐원을 할 것이고 그러면 75%가량의 아이들이 돌봄과 유아교육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협박성 퍼포먼스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원을 하겠다는 통지가 부모들에게는 정말 당장 일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위기에도 놓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먹튀 폐원이라고 하느냐면 네. 그럼 이제 폐원을 하는 건 좋다. 그런 원들의 경우에 특정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간의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이렇게 뭔가 제도화되었을 때 더 많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되거나 환수 조치를 받게 될까 봐 도망가는 폐원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학부모들의 요구인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내린 관련된 지침 중에 하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금 재원 중인 아동들을 주변의 국공립이나 뭐 안 되면 사립이라도 해서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은 다음에 폐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10일 날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원 연월일을 이제 그 학년도 말로 명시를 해 가지고 이제 그 학기 중에 폐원을 못 하게 만들겠다 시행령으로. 중도 폐원 못 하게 한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리고 또 폐쇄를 하려면은 이제 교육청이 이제 가 가지고 그 유아 지원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을 다 조금 보강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폐원을 할 수 없게 하겠다. 그리고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이거를 또 교육감이 딱 전원 조치를 딱 확인하는 거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이제 폐원
폐원을 좀 막아보고 그러니까 폐원이 또 이제 갑자기 다 같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부모님들이 폐원하겠다고 하는 유치원에 저항할 수가 없어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만들겠다. 우리가 키우겠다 해가지고 협동조합형 유치원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들이지요, 지금.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이 공공성 확보가 되고 미래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미 정부에서 지금 안도된 상태인데요. 일단 사립 유치원들이 유아 학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누리과정 들어와가지고 시대 들어와가지고 유아 학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잊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학교임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학교다.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일부는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이렇게 서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라는 테두리 속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국가에다가 돈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에. 제가 만약에 한유총의 제가 멤버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공공성은 이건 거의 시대 정신이고 모든 지금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공공성을 받고 그다음에 자율적 운영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린 학교가 아니었어요. 자영업이에요. 개인 사업자 이런 거는 너무나 잘못된 접근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 공감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고 또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이제 공영형 유치원이라든지 뭐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들을 매입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가지고 지역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신증설하거나 아니면 국공립 유치원의 유형을 이제 다양하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 17개 시도교육청을 다 돌아보면은 어느 지역은 좀 단설이 좀 많은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좀 병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치해서 부모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의 디테일을 좀 잡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이 국공립을 기대하는 거는 우선 국공립이 부모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과 국공립에 국공립 갈 때 추첨하면서 온 가족이 그날 다 휴가 내가지고 막 탁구공 뽑고 이런 게 늘 연례 행사처럼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 아이를 국공립에 보내면 한 달에 뭐 5만 원, 3만 원 낼 거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면 30만 원, 35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이 이제까지는 사실 하원이나 이런 부분, 돌봄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사립에 비해서 적었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공립이 같이 사립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가자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고 그렇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노선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 끝으로 두 분께서 유치원 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든가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노력이라든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유아 학교에 대한 그 인식을 사립 유치원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뭐 자영업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치원 비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맞바꾼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급식 비리는 바로 직결되니까 직관적으로 딱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뭐 공금을 유용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노후 시설을 위한 뭐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용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은 뭐 불법 증축물을 한다든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행복은커녕 안전과 건강권을 계속해서 위협받고 불안해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들의 현실이고 그래서 정말 유아교육의 미래와 또 현재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현장의 운영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변화를 2달 가까이 이렇게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 온 데는 폭발적인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공헌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저희 단체 회원들만이 할 수 있는 성과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원에 보내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부모들만이 이룰 수 있는 성과도 아닙니다. 정말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같이 함께 관심을 갖고
이거를 의제화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육아정책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관심의 영역 속에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한 발짝씩 좀 다가서서 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이슈를 쏴라,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한 주의 이슈를 보다 명쾌하고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반복되는 지방정부의 부실한 투자 유치 문제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의 명사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일보 편집국 부국장 장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법인 평우 대표 변호사죠. 정준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인 지난 10일이죠. 한 줄짜리 단신 기사가 떴습니다. 광주시가 조일용 자동차와의 협력 관계를 마무리하겠다. 그동안 뭐 한 3년 된 것 같은데 조일용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달랑 한 줄 뉴스 이제 광주시가 조일용과 이별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였는데 김낙곤의 시사 분석에서는 이 조일용 자동차 사례처럼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가 왜 이렇게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미한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조일용 자동차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시절 때 네.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윤 시장께서는 원래 친환경 자동차로 광주를 부흥시키겠다. 자동차 100만 대 그러네, 생산 기억나요. 계획을 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도시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아차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아차가 연산 60만 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100만 대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 선도 사업 형태로 예를 들면 중국의 조일용 자동차 유치를 추진했던 거죠. 근데 그게 2016년 3월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쭉 진행해 오다가 결국은 광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조일용 자동차가 실은 거기에 응답을 하지 못한 거죠. 중국이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그 전기 자동차 중에서 승합차 부분입니다. 버스, 대형 버스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중국을 가면은 전세 버스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 전기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광주가 이제 중국하고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광주 입장에서는 광주에 생산 기지를 만들면은 중국 진출도 쉽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믿었었는데 중국 조일용 자동차에서는 지금 생산 기지보다는 판매 시장 확보가 더 좀 우선적인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국내 생산 판매망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네. 국내와 국내 지자체와 좀 협약을 맺고 좀 그 타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네. 조일용 자동차하고 이제 단신으로 그 결별 수순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대구 쪽 코스닥 성당 업체하고 네. 판매 협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조일용 자동차가 대구 쪽하고 또 네. 양쪽 지역을 서로 이제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는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었던 예, 건가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시의원께서 담당 국장님한테 대구하고 이렇게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광주는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보니까 네. 담당 국장님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단면입니다. 2016년 4월에 투자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예,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의 전기차, 말씀하신 승합차를 얘기하네요. 버스. 네. 그리고 일자리가 6천여 개. 예. 협력업체까지 포함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그 굉장히 희망을 주는 사업이 왜 무산됐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어떤 겁니까? 2년 9개월 만에 광주시가 조희룡하고 이들하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무산이 된 상태인데요. 네. 그 전에 광주시가 했던 노력들을 보면 사실은 이 전기차를 가져와 가지고 국내에서 기술 수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인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네. 그 인증 받는데 사실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광주시가 2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게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시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그렇죠. 생산 기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도와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사무실도 제공하고 뭐 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조금도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또 환경부에서 사실 이게 18인승 전기차지 않습니까? 승합차인데 원래 이게 지금 환경부 기준에서 보조금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기준까지 맞춰준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광주시가 그래서 이제 요청한 거네요. 환경부에서는 6천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죠. 6천만 원 다시 가면 6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조금 어떤 쉽게 말씀하시면 그 조희룡 자동차인데. 자동차 18인승 예. 승합차 가격을 1억 5천 정도로 네, 지금 맞습니다. 결정을 한 거죠. 추정을 한 대, 거죠. 한 대 가격이 한대 1억 가격을. 5, 6천. 원래 이제 전기차라는 게 친환경차라는 게 정부 보조금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 6천만 원 하면 9천만 원 보조금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소유주 입장에서는 뭐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 6천만 원 정도 예. 드리면 일반 예. 자동차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 말 좀 그렇죠. 비싸지만.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공을 들였는데 생산 기지를 건설해라 광주시에서 몇 차례를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말씀은 광주시가 생산 기지를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거니까 판매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보조금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면서 그렇죠. 나섰는데 예. 생산기지 건설하지 않은 건가요? 어떤 문제입니까? 속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속내요. 애초에 생산기지를 국내에 진출시키려는 생각 자체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업체하고 판매 협약을 맺은 것도 쉽게 말하면 이제 딜러사를 체결을 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유치 TF 팀이 한 35분 정도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 접촉 타겟팅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그 속내라든지 지금 그 환경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유치 활동을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광주시 이번에 조희룡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단계가 생략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속내 그렇습니다. 를 잘 분석하지 못하고 그런 능력이 안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각성이 있었다는 것은 광주시 입장에서 투자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희룡차에 처음부터 속내를 읽었으면은 이런 일까지 안 왔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희룡이 처음부터 생산 기지보다는 광주에다가 10만 대 전기차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보조금, 정부하고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그게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6천만 원에 팔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광주시가 전기자동차라는 민선 6기에서 역점 사업이 딱 5글자로 얘기하면 전기자동차였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는 아직 그 정도 전기차 생산 단계까지 진입이 안 돼 있고 해외 사례 인근 국가에서 그 업체를 찾다 보니까 중국의 조희룡이라는 데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그럼 생산 기지를 국내에 광주에 좀 진출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협상 정작 그 상대방이었던 조희룡 자동차에서는 그 생산 기지를 만들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엇박자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어디 그 기사에서 보니까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지금 광주시의 투자 유치와 관련된 비판을 하시면서 이제 나오는 워딩이 권만 따라한다.
그리고 겉만 따라한다. 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내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조희룡 사태가 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들어가서 광주시 내부에 공직자의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저희 보고 싶은 거 보고 되게 우리 자동차 관련된 전문가들도 외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얘기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시작점이 자치단체장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그 의지가 가장 큰 게 작용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건데 참고로 이제 광주시랄지 전남도의 광역자치단체를 한번 조직을 보시면요. 네. 이 별도의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투자 유치의 목적이 고용 창출, 일자리 그렇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실이랄지 뭐 이런 한 그 실국에 한 과로서 투자 유치 과로서 조직이 있는 거죠. 하위 개념으로서 그냥 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전문적인 그 공무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증이 부실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빚어지는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지자체가 경상북도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경상북도요? 예,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투자유치실 실단이 그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투자가 경상북도 현지 내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진출이 돼 있고 고용은 어느 정도로 돼 있고 업종별로 다 분석이 돼 있고 주요 업체들 다 소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상북도 도지사가 그 국내의 해외 투자 유치를 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꼽히는 것이 일본 도레이사가 구미공장에 투자를 한 그 사례인데요. 네. 그 실제로 도레이 본사에서 구미공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지점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북도지사가 도레이 본사로 예고 없이 불쑥 일단 날아가서 네. 회의실에도 불청객처럼 참석을 하고 네. 또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임원들을 경상북도로 초빙을 해가지고 몇 박 며칠 동안 또 합숙하면서 또 토론도 하고 이런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투자 유치된 규모가 2조 원이 안 되는데 경상북도는 그렇게 여건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5조 원이 넘는 네. 이상의 그 투자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광주시는 뭐 일자리 위원회도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투자 유치와 관련된 홈페이지도 하나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있다. 이건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희룡 자동차 얘기를 한 건 이거 하나 사례면 저희가 오늘 다루지는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 기자님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투자 유치 실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 기억에 뭐 가장 큰 사례를 든다고 하면요. 네. 아무래도 뭐 F1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그 투자 유치 과정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원천적으로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이 계약금이 당시 제 기억에 360억입니다. 거기다 줘야 되는 게. 네네. 1년에 근데 이제 이게 7년 단위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7년 연속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데 1년 단위로 그 생션피라 그러는데 10%씩 할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최권요? 구조였고 네네. 개최권료가 그런 구조였고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의회랄지 언론에서 요구를 했었죠. 계약 내용이랄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라 했었는데 투명성을 요구했던 거죠. 흔히 이제 자치단체에서 말하는 게 계약 당사자들끼리 비밀주의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회가 개최됐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국비 8천억이 넘게 들어갔고 전남도에서는 지방채를 2,800억 이상 냈습니다. 그래서 1조 1,600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에서 떠들여 봤더니 4천억 넘게 적자가 나는 구조였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7년 대회 중에서 4년만 개최하고 나머지 3년 동안 대회를 개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학금이라는 문제가 다가왔고 나머지 1년치 유학금 문제는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135억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불해야 될 돈이. 예. 제가 이제 그 변호사를 하면서 투자 유치 자문 좀 경험이 좀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쓰나미 사태 이후에
일본 쪽에서는 그 석유 화학 기지를 일본 본토에다 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 대륙으로 진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토가 됐던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석유화학 기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울산하고 여수권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석유화학 기지들이 국내로 진출을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예견을 하고 그 울산시에서 담당 부서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석유 비축 기지가 온다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구역 지정을 그 요건을 완화를 해서라도 적극 유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번 달 기사를 보니까 나주시에서 LG화학에서 2천억대 투자를 증설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인허가 절차만 1년 넘게 미루다가 눈치를 보니까 그 LG화학에서 한 달 전에 우리는 그 증설 계획을 포기를 하겠다라서 취하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극명하게 이제 그 대비가 되는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자 유치의 능력과 마인드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 변호사님이 나주 LG화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투자 유치 실패 사례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서는 당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눈치 보기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지역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항상 있는 겁니다. 네. 뭐 환경단체랄지 필요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그분들의 일부 목소리를 자치단체장이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선거라는 사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에 예를 들면 많은 그 지방세를 줄 수 있는 이런 큰 투자 유치를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그 투자 유치라는 어떤 일자리 문제가 정치 함수하고 결합되면서 놓쳐버린 사례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게 결국은 투자 유치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충남 얘기를 했는데 TF팀만 30명이 넘는 팀을 구성을 해서 항상 이분들이 해외사례, 해외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타깃 기업을 선정을 하고 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저희가 지자체 단위에서 매우 부족한데 그런 정보를 이제 확보를 하려면은 국내 이제 기관 중에서 이제 코트라 같은 데가 이제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단체인데 거기하고 어떻게 협업이 돼가지고 지금 정보를 얻고 있는지도 사실 불투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분석이 되는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기업 선정을 하는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드라인이 지금 문제가 됐을 때도 매드라인이라는 회사가 건실한 업체냐, 어떤 업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하고 언론이 서로 왈가왈부를 지금 하고 있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그 매드라인이 뭐였습니까, 정 변호사님? 그 신약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그 해당 업체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를 삼으니까 광주시에서는 그 이영섭 시장이 건실한 업체로 알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답변하는 수준이 됐고 어떤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무원 조직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민간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을 풀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100%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겜코 사태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당시 자문위원들이 민간인이었는데 이 자문위원들이 사실은 미국 업체하고 짜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광주시에 정보를 넘겨주고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면 민간 전문가 풀을 운영하더라도 결국은 공무원 조직에서 그걸 최종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야지 투자 유치에 실패하지 않고 예를 들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죠. 왜 그게 너무 쉬운 일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평소부터 그 풀을 구성을 해놓고 관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력 충원을 해주고 문제가 되는 분들은 또 걷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가지고 졸속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요. 이번에 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도 민간 그 투자 유치단이 구성이 됐었는데 최초 7명에서 구성이 됐다가 법률 전문가가 포함이 돼서 8명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그런 위원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한두 분밖에 안 계셨고요. 네. 법률 전문가를 추가를 했다라고 해서 면면을 보니까 실제로 그 투자 유치 자문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 변호사를 좀 추천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한정된 풀에서 위원들을 추천을 서로 받다 보니까는 이제 네. 문제가 좀 생기고요. 매드라인 같은 경우 할 경우에도 그 관계된 대리인이 있었는데 기자들도 그 대리인을 취재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대리인은 투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본사는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조일용 자동차도 보면 조일용 코리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냐 하는 문제. 아까 F1도 말씀하셨는데 F1도 관계 중간에 처리한 사람이 과연 이게 옳은 거냐. 근데 본 곳을 제대로 확인할 능력이 공직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사기로 해준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이제 브로커란 말을 쓰는데 브로커가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미가 좋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외국처럼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매드라인이랄지 조일용이랄지 F1에 다 예를 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투자 유치 건이 있다를 가지고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결국 이제 결정을 하는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예를 들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전문성 부족이라는 게 예. 사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인사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리를 옮겨 다니는 투자 거죠. 유치 전문가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이렇게 두지도 않고 본인도 그렇게 있고 싶지도 않고 있게 하려면 그만큼의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고 새로운 공무원이 와가지고 뭐 연속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쉬운 말로 공무원들은 기업의 구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뭐고 필요한 게 뭔지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미리 그 제시를 하는 게 이제 당근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별도 조직을 좀 꾸릴 수밖에 없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뭐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자유교육청이라고 해서 그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제 단위 조직이 있는데 네네. 만약 광주나 전남 쪽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투자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투자공사라든지 별도 조직을 하나 꾸려서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를 할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출직 이후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전임자의 어떤 성과를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는 이런 풍토가 있다 보니까 전임 자치단체장이 잘한 거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어받아 가지고 할 경우에 자기 공이 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민선 6기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의 역점 사업으로 던져버리고 이게 성과가 없이 끝나버리고 지금 7기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7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자동차 산업을 그대로 끌고 갈지 또 시작부터 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큰 홍역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기, 8기, 9기로 넘어가면서 10년, 15년이 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광주에 과연 존재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 여건 자체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외 그 무역 그 의존도가 중국 쪽이 좀 확대가 되면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국국을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중국국 국 단위로 한번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제 프로젝트라는 게 원래는 황해권 경제권과 관련해서 고민이 됐던 프로젝트였거든요.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 부분이 다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는 이 황해권 경제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광주시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기존에 광주형 일자리의 그 우리 지방 정부의 투자 유치 실패 사례에서 우리가 되풀이해서 하지 않아야 될 점들로 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공직자 전문성 비밀주의에서 언급하신다면 기업체한테 뭘 지원을 세부적인 것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고서를 쓰다가 막히면은 그 울산 유니스트 연구소까지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뭔가 사소한 거 하나까지 좀 도와주려는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인건비를 낮추는 모델을 제시를 해가지고 현대차를 끌어들였지만은 결국에는 사업 타당성 이유로 되풀이돼서 이제 나간 건데 인건비만 낮추는 모델을 제시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측면까지 끌어들여서 현대차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얘기는 지금 반복되는 그 지방 정부의 그 투자 유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실패 사례도 얘기했고 그리고 앞으로 보완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종합해서 우리 또 패널들께서 이제 지방 정부의 투자 유치가 성공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MOU 단계에서 많이 보도를 합니다. 네. 투자 협약 단계에서. 근데 실제 투자 실현율은 높아야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 조직부터 전문적인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자. 그리고 그걸 외부 전문가 그룹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네. 중심은 공조직에서 잡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 2015년도에 충남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에서 네. 기업 투자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를 한 10가지 정도로 보도를 했는데 네. 광주는 한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화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이 안 돼 있었지만은 좀 그 암 투병 환자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뭐 어떤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부각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백신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광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더 많은 투자 기업이 털을 잡고 투자해야 우리 지역 경제의 순환이 빨라진다는 점에서 투자 유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적 위주의 투자 유치보다는 투자 유치를 실제로 완결시키는 공직사회의 실력을 배가시키는 것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투자 유치를 잘하면 결과가 달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결과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낙곤의 시사분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Once I wanted to be